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톤 아렌스키의 발레 이집트의 밤 속 한 악장, 이집트 소녀들의 춤에서 시작해서요. 실제 이집트 여성 춤의 역사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음악 하나를 넘어서 그 음악이 탄생한 배경, 또 그 음악이 그려려 했던 실제 문화는 어땠는지 이런 걸 비교해 보는 거죠. 맞아요.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들을 보니까 이 서양 작곡가의 시선이랑 실제 문화 사이에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수천 년에 걸친 여성춤의 변천사, 또 그 안에 담긴 사회 문화적인 의미까지 상당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렌스키의 이집트의 밤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1900년에 작곡된 그의 유일한 발레곡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푸시킨의 시를 원작으로 했고요. 말씀하신 이집트 소녀들의 춤은 그 발레 모음곡 중 하나죠. 제8번 악장입니다. 음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유행했던 소위 동양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특징인데요. 이국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려고 했죠.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서양의 시각으로 본 어떤 동양에 대한 환상, 이걸 음악으로 표현한 건데, 근데 이게 뭐 특정 이집트 선율이나 리듬을 막 가져왔다기보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관현악법이나 악기 편성 같은 걸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렌스키가 실제 이집트 음악을 얼마나 연구했는지는 사실 좀 불분명하고요. 오히려 다른 작곡가들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 그렇죠. 림스키, 코르사코프 같은 동시대 러시아 작곡가들의 영향이 더 짙다는 평가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비평가는 안토니우스 등장 음악이 나일강이라기보다는 러시아 네바강 느낌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하하, 재밌네요. 그러니까 실제 이집트 음악 요소라기보다는 그 당시 러시아 작곡계에서 유행하던 어떤 동양풍 스타일? 그런 맥락에서 봐야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오케스트레이션 자체는 상당히 섬세하고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아렌스키 음악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이런 맥락들이 더 부각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당시 러시아 작곡가들이 동양적인 주제를 통해서 어떤 민족주의적인 이상을 표현하려 했던 경향이 있는데, 그 큰 틀 안에서 이 작품을 다시 해석하려는 시도들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음악에 표상하려 했을지도 모르는 실제 이집트 여성 춤의 역사로 한번 가보죠. 고대 이집트 자료들을 보면 춤이 정말 중요했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서서 창조나 신과의 교감? 이런 거랑 연결됐어요. 사원 벽화에도 나올 정도면? 그렇죠. 벽화에 춤추는 여성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그냥 무용수가 아니라 신성한 여성성을 표현하면서 신에게 뭔가 기원하고 소통하는 그런 중요한 의례의 일부였던 거죠.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군요. 네, 물론 그냥 즐기기 위한 춤, 체조 같은 춤, 동물 흉내내는 춤, 여럿이 추는 춤 등등 종류는 아주 다양했고요. 전문 무용가나 음악가는 사회적으로 꽤 높은 지위도 누렸다고 해요. 신성한 의례에서 출발해서 점점 다양해졌군요. 시간이 흘러서 18세기, 19세기, 이때는 아왈림과 가와지라는 여성 예능인들이 등장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그룹이 좀 달랐는데요. 아왈림은 시나 노래, 춤 다 잘하고 교양도 갖춰서 주로 상류층을 대상으로 공연했던 예능인들이고요. 기생 같은 느낌인가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가와지는 주로 교육받지 못한 하층 계급 출신의 민속 무용가 집단이었어요. 신분이 달랐군요. 그럼 아렌스키가 상상했을 법한 이집트 소녀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발레 속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단순히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라 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도 하고 때로는 사회 유력 인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력까지 행사했다는 거예요. 주체적인 전문인이었던 거죠. 주체적인 전문인이었다. 이 점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20세기 초로 넘어오면 바디아 마사부니, 이분이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요. 네, 맞아요. 이집트 춤의 현대화에 정말 결정적인 인물입니다. 1926년에 카이로에 자신의 클럽 카지노 바디아를 열었는데요. 직접 클럽을요? 네. 여기서 전통춤의 서양식 안무, 발레 동작 같은 걸 접목시키고 무대 연출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벨리댄스 의상으로 아는 거 투피스 있죠? 그것도 이분이 처음 도입했다는 설이 유력해요. 정말 혁신가네요.
타야 카리오카, 사미야 가말 같은 전설적인 댄서들도 다 이붕빛에서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 덕분에 이집트 춤이 특히 락스 사르키라고 부르는 스타일이 어떤 현대적인 무대 예술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된 거죠. 여러 댄서가 함께 추는 군무 같은 것도 이때 많이 도입됐고요. 정말 황금기를 열었네요. 근데 이 시기가 또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동양 문화를 신비롭고 이국적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왜곡하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시선이잖아요. 네네. 이런 시선 때문에 이집트 춤의 어떤 예술성보다는 선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죠. 또 관광객을 위한 공연으로 소비되면서 원래 의미가 좀 퇴색되기도 하고요. 예술로서의 가치가 좀 폄하되기도 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정치적인 상황 변화도 있었어요. 1952년에 이집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세르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족주의가 엄청 강조됐거든요. 아, 그러면서 좀 변화가 있었겠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서구적이고 화려한 카바레 스타일의 락스 샤르키보다는 이집트 토착 민속 문화인 발라디 스타일이 더 장려되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어요. 종교적인 보수주의 강화도 영향이 있었고요. 이슬람 초기에는 음악이나 춤을 금지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물론 영적인 수단으로 보는 수피즘 같은 시각도 있었지만요. 정말 복잡하네요. 서구의 시선, 국내 정치 상황, 종교적인 관점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춤의 위상에 영향을 미쳤군요. 맞습니다. 계속 부침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럼요. 댄서들은 또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스타일을 바꾸고 적응해 나갔어요. 예를 들어 나구아 푸아드 같은 후대의 스타 댄서는 타블라라고 하는 북연주자와의 교감을 굉장히 강조하는 타블라 솔로 댄스를 발전시키기도 했고요. 아, 새로운 시도를 계속했군요. 네, 그렇게 춤의 생명력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렌스키의 발레 음악 한 곡에서 시작해서요. 저 멀리 고대 신전의 의식춤부터 20세기 카바레, 그리고 현대 무대 예술까지 이집트 여성춤의 정말 길고 파란만장한 여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이렇게 깊고 다층적인 문화와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게 놀랍죠. 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이국적인 춤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안에는 여성들의 삶, 사회 변화, 예술적 고민 같은 것들이 다 녹아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특정 문화, 여기서는 이집트 춤이죠. 이걸 이해할 때 그 문화 자체뿐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들 있잖아요. 아, 네. 아렌스키 같은 작곡가나 서양의 오리엔탈리즘 시선, 또 정치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그런 외부의 시선들이 우리의 인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점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다른 문화 현상 안에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복잡한 결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와, 정말 굽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